일단은 오늘 뭐 삼전이랑 닉스가 아까 장마감 하고 나서 그 TSMC가 실적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었잖아요. 뭐 일단은 뭐 애리조나에 추가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발표를 했었고, 근데 또 이제 첨단 공정 가격을 올리겠대요. 10% 정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고 한 2주 전인가 먼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첨단 공정 관련해서 고객사들한테 10% 정도 가격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보도가 되면서 TSMC가 ADR이 아까 프리마켓에서 한 3% 정도 오르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 반영을 하면서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삼전이랑 닉스가 추가적으로 지금은 조금씩 상승이 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주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 오늘 뭐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그동안에 눌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위기가 어디에서 느껴지냐라고 한다면 저는 해외 IB들 의견을 보면서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왜냐면은 지난주 주말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이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국 시장이 많이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너무 많이 팔았다. 과매도 구간이다.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매도할 부분들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 거의 다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해외 어떤 사이트들 다 들어가 봐도 또 주식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정보를 이제 좀 주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보도를 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가봐도 대부분 다 기술주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술주 매도가 이제 좀 너무 과매도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얘기,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번 주 초까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주말부터 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해외 IB들의 어떤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좀 되게 통일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 주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돼 있다, 과조정돼 있다, 매수 기회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만 하더라도 UBS 측에서 반도체 조정은 매수 기회다, 마이크론과 브로드컴 주목하자, 이런 얘기 나왔고요. 요거는 뭐 미국 증시 중심이니까 마이크론이랑 브로드컴 얘기를 한 거겠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미국 반도체 메모리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JP 모건 측에서는 한국 증시 하락 원인은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1년간 누적된 레버리지 청산에 따른 자기 교정 과정이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유다. 그래서 여전히 목표 주가 12,500포인트 코스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 오늘도 리포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UBS 측에서는 6월 22일 이후로 AI 반도체 주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오히려 개선이 되면서 우량 AI 반도체 기업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종목을 이제 선별을 했어요. 지금 매수할 만한 어떤 좀 위치에 있는 기업들, 자체 가치평가 모델을 활용을 했을 때 지금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니 마이크론, 브로드컴, AMD, 델 테크놀로지, 램리서치,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HP, 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뭐 하드웨어 관련된, 스토리지 관련되면서 주로 올랐었던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제 사야 된다라는 류로 이제 UBS에서 얘기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했었냐? 반도체 팔아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네. 반도체 차익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윈터 이즈 커밍, 제2의 윈터 이즈 커밍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좀 많이 흔들었었는데, 근데 2주 만에 모건 스탠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메모리의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주가 하락을 강력한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 데이터 중심의 메모리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메모리 가격이 QOQ로 25% 최소 25%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매 담당자 조사 결과 메모리 부족 현상이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렇게도 리포트에 썼고요. 그리고 장기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것 같대요. AI 요구량 대비해서 메모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27년이랑 28년, 내후년까지도 메모리 쇼티지가 더 심화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메모리 주식의 높은 집중도로 인해서 하락에 대한 변동성 피할 수 없다. 근데 약세가 발생을 하면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주 전의 포지션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2주 전에는 반도체 팔고 빅테크 사라 이랬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 사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극 매수해야 된다. 상황이 쇼티지가 계속 더 장기화될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한국 증시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펀더멘털 훼손 없다. 여전히 그 AI 사이클 지속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 유지가 되고 있고 메모리 수요 견조하고 지배구조 개혁 모멘텀도 강세 시각 유지한다라는 거 이제 그 현재 목표 주가랑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 그런 근거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레버리지 ETF 청산이 75%가 완료가 됐대요. 네, 그래서 헤지펀드 디레버리징도 50%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완화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변동성을 좀 야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JP모건에서 좀 분석을 한 한국의 레버리지랑 수급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일단은 레버리지 ETF가 고점 대비해서 현재 75% 정도 청산이 돼 있는 상황이래요. 고점에는 500억 달러 정도 이제 6월 말에 이제 있었는데 현재는 그거에 비해서 절반 정도까지 지금은 좀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대비 시장 규모가 4배 정도 과열이 돼 있는 상태였었대요. 근데 지금 적정 수준을 180억 달러로 지금 현재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수준까지 거의 좀 다 와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V-코스피랑 빅스 비율,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변동성 지수랑 미국의 변동성 지수를 비교를 한 걸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균열이 그 괴리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고점이 5배까지도 지금 과열이 돼 있는, 그러니까 그 빅스에 비해 미국의 빅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V 코스피 변동성이 5배까지 높은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배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정상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레버리징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완료가 됐다고 하고요. 신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좀 많이 줄었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신용이 그 시총 대비해서 0.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요거는 미국이랑 중국 대비해서 되게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 같은 경우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전체 시총 대비해서 신용 비율이 3%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꽤 우리나라가 0.5%에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0.5%인 거에 비하면은 되게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 대비해서 되게 낮은 수준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되게 낮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순유출이 연초 이후로 1,100억 달러 최대 지금 역대급으로 많은 유출이 좀 있었대요. 근데 이게 거의 메모리 두 종목한테 집중되는 그런 외국인 유출이 좀 있었는데 이런 최대 순유출이 대부분 메모리에 집중이 됐었고 이제 어느 정도 유출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압박은 좀 덜하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SCI EM 내에서,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 내에서 한국 비중도 고점이 각각 9.5에서 8.3 요랬었는데 지금은 7.5%, 5.7% 각각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어쨌든 최근에 조정이 나오면서 비중이 많이 줄었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굳이 지금은 더 팔 이유가 없어요. 더 팔 이유가 없고 오히려 펀더멘털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좀 유효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순매수 관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수급 지표나 레버리지 지표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좀 완화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해외 IB들 측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좀 사뭇 다르지 않아요? 정말 뭐 2, 3주 전에 이야기를 했던 의견과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거의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 IB들 측에서도 한국 증시 너무 과열돼 있다. 그래서 뭐 부담스럽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피크아웃론에 대해서도 여러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그런 내용들과 함께 주가 고점 대비해서 꺾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치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하향하는 그런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더 가속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빠지고 나니까 아니래요. 펀더멘털은 똑같대요. 여전히 좋대요. 내년엔 내후년까지도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어떤 또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우리 증시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랑 그리고 하드웨어, 스토리지 이런 AI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대표적인 성장주고 AI 어떤 스토리를 함께 하는 내러티브를 함께 끌고 가는 그런 좀 지금 최고의 멀티플을 부여받는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 그런 섹터들이 성장주들이 지금 최근에는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깊은 조정이 나오고 이러면서 반대로 주가가 좋았던 기업이 누구냐?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방어주의 성격을 최근이 아니고 원래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어주로서 그동안에는 AI 투자를 제일 안 하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AI 사이클에서 가장 소외돼 있던 기업 중에 하나고 그러면서 주가가 제일 못 갔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워낙 AI 피크론 그리고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막상 수익화는 잘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들이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AI에 쓴 돈이 별로 없는 애플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좋다. 이러면서 애플이 그동안 이만치 올랐었던 거거든요. 저점이 275달러에서 최근에 335달러까지 꽤나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죠. 거의 한 20% 정도? 네, 그래서 20% 넘게 나왔나요? 30% 정도 상승이 나왔었죠, 최근에. 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애플이 이렇게 좀 많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애플이 어제 하락이 좀 나왔어요. 계속 연속적으로 쭉 상승이 나오다가 어제 한 2% 넘게 한 2.1%인가? 네,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하락이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애플 하락에 대한 또 분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그 뭐 야후 파이낸스나 그리고 이제 뭐 CNBC나 이런 측에서 애플의 하락에 대해서 분석한 걸 보니까 이제는 또 이 비용 압박 때문에 리스크가 있대요. 비용 압박 때문에 실적이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애플 주가에 대한 비용 압박이 사라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압박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비용 압박이 뭔 얘기냐면 관세 압박입니다. 네. 관세 압박이 그동안에 이제 워낙에 미국이 관세를 작년부터 많이 때렸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기업이 애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관세 비용 때문에 조금 주가에 어떤 하방 압력을 받았던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다 어쨌든 좀 해소를 하고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관세 비용 압박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압박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라는 걸 보니까 메모리 비용 상승, 그러니까 부품 단가의 비용 상승 때문에 이게 지금 애플의 앞으로 실적을 압박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애플 실적 발표 때도 그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직접 애플의 CEO가 메모리 메모리 비용이 너무 비싸다.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금 우리가 가격 전가를 하지 않고는 못 버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도 메모리 비용 엄청 비싸대 이러면서 뭐 이제 엄청 논란이 됐었죠. 네, 근데 이게 또 다시 한번 이번 또 다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재부각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수치화되지 않은 메모리 부품 비용 상승을 새로운 위험 요소로 이제 시장에서는 경고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최고 실적 뒤에 마진 위협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이폰 매출 22%나 급증을 했고 3년 만에 순이익률이 27%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경영진이 메모리 비용 상승의 영향을 구체적 수치 없이 모호하게 남겨둬서 역대급 수익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에 대한 투자가 지정학적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배팅에서 부품 단가 상승 대응 능력에 대한 배팅으로 은밀히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30일 날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다음 주에. 네, 근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분석을 하고 있냐면 부품 가격 상승 때문에 분기별 매출 총이익률이 190bp 하락을 하면서 평균 36.8%를 기록할 걸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때는 이게 더 악화돼가지고 매출 총이익률이 34.1%까지 떨어질 걸로 전망을 한대요. 이 말은 또 뭐예요? 결국은
이 메모리 부품 가격이 더 비싸지니까 그래서 애플의 이 마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고를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애플 뭐 좋다, 애플 그 AI 뭘까요? AI 뭐 피크아웃론, 버블론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운 게 애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좋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또 메모리 비용 상승 때문에 마진 압박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메모리 부품 가격이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압박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갑자기 톤이 바뀐 이유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미국 내에서도 포지션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포지션이 좀 스위칭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성장주와 그리고 방어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겠고요. 크게 구분을 하자면은 성장주라고 하면은 AI 관련주들입니다. 네, 그리고 방어주라고 하면 애플이라고 볼게요. 크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성장주가 오르면은 방어주가 빠지고요. 그 방어주가 오르면은 성장주가 빠지죠. 그리고 논리는 매번 똑같아요. 빠지려면 AI 거품론, 피크아웃론, 그리고 이제 오르려면은 또 AI 여전히 좋다, 캐펙스 투자 여전히 견고하다, 수익화 좋다 뭐 이러면서 기대감으로 올리고 반대로 여긴 빼뜨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서 항상 뭐가 좀 이어지냐 헤지 펀드들 그리고 이제 외국의 그 대규모 기관들 있잖아요. 요 월가의 기관들. 근데 이쪽들의 포지션이 항상 요거에 따라서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요. 그리고 항상 그 뒤를 조금 이런 어떤 그 IB들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 후행하는 형태로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뭐 원래 그래 왔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애플에 대한 차익 실현, 그러니까 숏이죠. 네, 숏에 대한 포지션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AI에 대한 그동안의 차익 실현을 마치고 숏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이제는 롱 포지션으로 조금 스위칭이 된 상황이다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시장의 분위기가 미국 내에서의 어떤 좀 이런 톤의 분위기가 좀 정반대로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주가상으로도 지금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AI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빠졌다. 여전히 메모리 가격 상승률 견고하다. 수요 견고하다. 이런 얘기들 슬슬 통일돼서 나오고 있는 것들 봤을 때는 포지션의 변화가 이미 생겼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결국은 대규모 자금들이 좀 우리나라 국내 증시나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나 이쪽에 대한 좀 수급들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미 제가 포지션 구축이 어느 정도 스위칭이 완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좀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그 EWY 순매수가 급증하고 있는 거. 네, 요거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EWY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증시 ETF죠. 네, EWY 쪽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 금액이 상당히 좀 커요. 최근에 이 순유입 규모를 좀 봤을 때 EWY ETF 쪽으로 7월 10일 이후로 약 3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집중이 됐대요. 갑자기 급격하게 대규모 물량이 좀 유입이 된 거고요. 월가에서는 SK 하이닉스 ADR을 대체하기 위해서 EWY를 매수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라운드 메모리 ETF, 디램 ETF, 요거는 상장 이후로 245억 달러의 자금이 지금 최근까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는 뭐 EWY 쪽에서 매도가 진행이 되다가 다시 한번 좀 비중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7월 10일 이후로 좀 포착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느 정도 포지션이 좀 이렇게 배치가 되고, 네, 그러고 나서 슬금슬금 이런 관련된 기대감을 좀 펌핑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관련된 내용은 이거는 그 델타 감마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을 제가 안 바꿨네요. 그래프만 바꾸고. 네, 요거는 그거예요. 그 7월 옵션 만기 이후로 이제 그 딜러의 양해 감마가 조금 축소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해지 거래가 변동성을 억제하는 역할에서 가격의 움직임을 좀 확대하는, 가속화시키는 그런 구조로 전환이 됐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수의 하락 취약성은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모멘텀이 만약에 회복이 됐을 때에는 딜러의 매수세가 가산돼서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워낙에 AI랑 반도체
달러의 약세로 그 고변동성 모멘텀이 거의 역대 최고 속도로 지금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워낙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한 쇼커버링이나 반등이나 이런 것들도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런 환경이 지금은 만들어졌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수급적인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요거를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뭐 아직까지 완벽한 바닥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어요. 아예 없다고 또 단언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고 만약에 좀 신규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의 위치 내일 만약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눌림 시에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만약에 나는 돈 없어요 라고 하시면 그 신규 매수할 여력 없어요 라고 하시면 일단은 기다리는 거죠. 네,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네, 그때 한번 다시 좀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은 좀 지금은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내용 중에 하나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네, 7월 달에 그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거든요. 10일이 아니죠. 20일까지의 수출. 네, 요게 수출이 최대치로 또 다시 한번 기록이 됐습니다. 뭐 매번 수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번에 나온 수출 데이터도 절반이 반도체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YOY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제 7월 달, 이번 달 동일 기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증가를 한 게 반도체 그리고 컴퓨터 주변 기기들, 주변 부품들 네, 이런 것들이 일단 많이 좀 반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단가. 네,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디램 수출 금액 당연히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디램 중량 기준의 수출 단가를 보니까 가속화가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디램의 단가 상승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6월 말에 잠깐 이렇게 올라가다 쭉 잠깐 이렇게 삐끗해서 꺾였다가 최근에 6월 상순 데이터 1일부터 10일까지의 데이터 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때 단가가 이렇게 전고점 돌파해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번에 20일까지의 단가를 보니까 여전히 굉장히 가파르게 디램의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익에 대한 좀 구조적인 하락 그리고 이익에 대한 구조적인 훼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디램 가격의 하락, 네, HBM 가격의 하락이나 디램 가격의 하락 이 두 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 두 개의 어떤 시그널이 지금 보이냐?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가격은 비싸지고 있다. 그만큼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타이트하고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예상보다 단가가 더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뭐 다음 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좀 관련된 언급들이 있을 거고 그게 또 다시 한번 시장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누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당연히 반도체 주식들 반등을 하겠죠. 네, 코스피 반등을 할 텐데 아마 한 8,000포인트 정도부터 7,500에서 8,000포인트까지는 일단 외국인들도 조금 땡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근에서부터는 다시 좀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때는 조금 이탈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고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지금 위와 아래의 변동성이 되게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데 절반 정도 되돌림이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긴 합니다만 워낙에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쇼커버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터지면서 생각보다 더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조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좀 가격권 8,000포인트 정도 일단은 좀 체크를 하고 계시고 그 이상으로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다 정도로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인 전략 자체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피 싸요. 네, 여전히 매우 쌉니다. 코스피가. 네, PER이 5.5배예요. 몇 년도로 돌아갔냐? 2003년으로 돌아갔습니다. 23년 전. 23년 전으로 거의 PER이 선행 PER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선행 PER의 역사적인 추이를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 3의 표준 편차까지 내려갔어요. 거의 뭐 역사적인 극단적인 저평가 수준까지. 그래서 이미 과거에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의 하단이 그 2008년 금융위기 때거든요. 이때. 네, 근데 이미 이때를 좀 이탈을 해가지고 2003년도 5.3 이게 제일 저가란 말이에요. 지금 5.5를 기록을 하면서 거의 그때와 근접한 그런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팔 만큼 팔았고 더 이상 팔 필요가 없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반등 나올 만한 쪽에 대한 여지가 훨씬 더 많고 네, 그러니까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팔 이유가 없어요. 개인들은 팔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뭐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 반대 매매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좀 신용 잔고나 이런 것들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개인들은 매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물량들을 외국인이랑 기관이 뺏어가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찐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할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코스피 신용 잔고는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15일에서 16일 넘어가면서 하루 만에 1조 원이 신용 잔고가 줄었어요. 1조 원이. 그리고 16일에서 20일까지도 마찬가지로 신용 잔고가 전체 신용 잔고가 줄었습니다. 보면은 다 코스피 쪽에서 줄었어요. 네, 근데 전체 신용 잔고는 대부분 많이 줄었는데 오늘 의미 있는 건 뭐였냐면 코스닥은 신용 잔고가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신용 잔고가 좀 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이제 20일 신용 잔고 보니까 일부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래서 전체는 줄었는데 코스닥만 신용 잔고가 늘었다라는 거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 코스닥이 이제 사람들이 팔 만큼 많이 팔았다라고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되게 악순환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 요게 좀 수급의 쏠림이 많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레버리지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이탈이 되고 코스닥 팔고 코스피 가고 코스닥 팔고 코스피 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이제 만약에 레버리지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자금이 좀 부족해요. 이러면은 이제 코스닥을 계속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서 이제 이거를 땡겨 와가지고 자꾸 이 코스피 레버리지를 막는 그 반대 매매를 막는 그런 자금으로 자꾸 투입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 코스닥에서도 좀 신용잔고가 줄고 그러면서 매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이게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레버리지에 대한 좀 집중도가 그래도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신용융자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코스닥도 이제는 팔 만큼 팔았다 대부분 많이 팔았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좀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예금이 되게 많이 늘었대요. 예금에 이제 주식시장 싫다, 이제 다 지겹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돈 빼가지고 예금으로 가는 자금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바닥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자금들이 뭐 일각에서는 예금이 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던데 그 예금으로 가는 자금들은 또 주식시장 좋다고 하면은 또 호황이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탈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이게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게 오늘 그 로봇주들이 좋았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 관련된 삼성전자가 RX 그 부서를 신설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로봇주들이 다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또 봤는데 한번 뭔가 너무 많이 익숙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2주 전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비슷한 내용이 2주 전에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한 3달 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근데 아시다시피 이미 그런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었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다 코스피 저기 반도체만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외의 뉴스들은 아예 시장에선 반영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호재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그쪽에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고도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른 섹터들로도 분명히 분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이제 코스닥 내 대표적인 섹터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이렇게가 지금 코스닥을 구성하는 대표 섹터들이거든요. 5개 정도 좀 구분을 해보면은. 근데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지금 투심이 너무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삼천당제약 하한가 가고 뭐 코오롱 티슈진도 저기 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근데 두 개의 시가총액 10등, 15등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지금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이제 양전을 오늘 성공을 했다라는 거는 만약에 그 두 기업 없었으면은 오늘 코스닥은 한 1% 이상은 상승을 했을걸요. 네, 그래서 이 두 기업을 제외를 하고 봤을 때는 코스닥의 오늘 전반적인 흐름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투심이 좀 많이 훼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 소부장이나 2차 전지, 화장품, 로봇 여기서 좀 순환매가 일단은 발생을 하면서 이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처음에 좀 시발점 이거를 촉발시켜 준 계기는 일단 로봇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원래는 반도체 소부장 이쪽이 먼저 아마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로봇이 좀 스타트를 끊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코스닥의 바닥을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때 볼 수 있겠고 로봇이 시작을 했으니까 로봇은 사실 이게 연속성을 계속 쭉 가져가기 쉽지는 않거든요. 오늘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내일도 추가 급등 나오고 모레도 추가 급등 나오고 약간 주도주로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예상을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급등이 나오면은 좀 쉬어가고 이런 구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쉬어가면서 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도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순환매 형태의 과정을 코스닥에서는 좀 생각을 해보자, 기대를 해보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순환매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차근차근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